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 윤리사상 소피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서양 윤리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나와는 다른 타인의 가치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관점하고 다른 타인의 가치관, 타인의 관점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자, 실제로 살면서 살수록 나와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오늘 소피스트들은 그런 다른 관점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 고대 그리스 당시 철학의 여건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당시 그리스 세계에 있었던 두 전쟁,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페르시아 전쟁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사상가들을 바로 페르시아 전쟁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전쟁 뭡니까? 자,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키워가지고 그리스 지역까지도 너희들도 우리의 부하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으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은 이제 복속을 했지만 어떤 국가들은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들의 전쟁이 바로 벌어진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뭐 마라톤 전투 이제 살라미스 해전 등등이 있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 즉 헬라스 동맹이 승리를 합니다. 페르시아 물러나고요. 이때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제 아테네가 굉장히 강한 이제 힘을 갖게 되고요. 델로스 동맹의 이제 수장으로서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되죠. 맹주 아테네 전성기. 자,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네들도 이제 우리 아테네에게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테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됩니다. 아테네 부유층의 교양과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대가 되죠. 뭐다? 돈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예전에 단순히 먹고 살고 뭐 전쟁하고 이런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더 수준 높은 것을 갈망하는 돈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교양과 지식. 그래서 이 부유층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사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지식을 전수해 줄 선생님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당시 그리스 어떤 상황이었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 특히 아테네가 그랬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 지역의 모든 국가가 다 민주정치를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이제 민회에서 자,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또 관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활발한 정치 참여를 하면서 민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일종의 국회와 비슷한 곳인데 따로 몇 명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즉 모든 시민은 정치를 참여할 때 자, 나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의견에 또 내 의견을 또 덧붙일 수가 있는 거죠. 토론을 즐겨 하였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정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회에서 자신의 입장이 정치적인 입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바로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당시 아테네 전경에 대한 그 아테네 전경을 사진으로 찍어놨네요. 고대 그 아크로폴리스 자 언덕 아래 이제 아고라 광장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 현안과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자, 페리클레스가 바로 이 아테네 민주정치 전성기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의 정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를 따라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은 민주정의라고 불립니다. 사적인 분쟁들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라 모두가 평등합니다. 반면 공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자격에 따라 각자가 평가가 되는 대로 추첨이 아닌 탁월함에 의해서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시에 뭔가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에 따른 신분의 미미함으로 인해 제약받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다? 다수를 위한 정치,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다만 이 데모크라티아라는 것은 데모스, 다수의 크라토스, 통치, 다수의 다스림인데 이게 오늘날 민주국가의 현대적인 민주국가의 보통선거 개념하고 달라요. 오늘날의 그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만 넘기면은 그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참정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당시엔 어땠다? 그 시민의 범위가 지금보다는 협소했다는 것이죠. 전쟁 장비를 구비할 수 있으며 집중적인 팔랑크스 대형 훈련이 가능한, 다시 말해보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전 가능한 사람이 정치적 권리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중장 보병으로서 참전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인, 남성인 아테네 시민권자들만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그 제약이 있는 건 맞지만은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또 나름 또 상당히 또 진보적인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참고로 팔랑크스 대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팔랑크스 대형. 자, 요거죠, 요거 팔랑크스. 자, 우리 대형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열을 맞춰가지고 요 모양 그대로 움직이고 자리를 잡아야 되죠. 앞에서 페르시아의 기병들이 달려오더라도 말에 겁먹지 않고 이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죠? 바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그런 대형이 되겠네요. 어쨌든 대형의 힘으로 또 이기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참주 정치에 대한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 당시 아테네에서는요. 참주, 그러니까 독재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그 경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도편 추방제를 도입합니다. 도편 추방제, 외면, 배척, 추방 따돌리는 뭐다. 너무 특출나게 잘라서 저 사람이 혹시 나중에 독재하는 거 아니야?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내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외모 지상주의적인 문화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들도 있긴 해요. 자, 정치적 결정을 다수가 합니다. 다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곧 민회에서의 성공이 출세를 의미하고요. 민회에서의 공개 연설 및 법정에서의 타인을 설득하는 그 능력, 이걸 수사, 변론이라고 하거든요. 말 잘하는 능력,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 잘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수사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잘하려면 말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데, 즉 수사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수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아테네에는 당연히 수사학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도시의 똑똑한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리게 되겠죠. 여러 폴리스에서 온 지식인들이 활약하는 무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바로 소피스트가 지혜를 지닌 사람, 소피아를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의 소피스트가 그 대표적인 수사학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다.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그걸로 이제 대가, 수업료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간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전에 뭡니까? 신화의 시대와 자연 철학의 시대에는 자연과 인간,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신화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뭐 제우스 신이 어떻게 했고 뭐 아테나 신이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자연 철학의 시대에는 자연의 근본적 질서, 이 자연의 원리가 뭐냐, 자연의 근본 물질이 뭐냐, 뭐 물이냐, 뭐 사원소냐, 아니면 원자냐 이런 시대였죠. 드디어 인간 중심의 철학의 시대, 소피스트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시대에 인간과 사회를 뭘로? 지성, 이성의 힘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바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관심사가 자연에서 인간으로 넘어왔어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인간의 좋은 삶,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소피스트들 중에서 바로 프로타고라스가 있겠는데요. 자, 소피스트들은 자, 지역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자, 문화적 상대주의죠. 뭐다? 이 지역의 문화와 저 지역의 문화는 달라요. 이 지역의 결혼 풍습과 저 지역의 결혼 풍습은 달라요. 장례식 문화가 다르고요. 친구끼리 밥 먹는 문화가 다르고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데 특별히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봅시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부모를 화장하는 관습을 따르는 그리스인을 불러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먹을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칼라티아족을 그리스인 앞에 불러놓고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허락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런 불경한 말씀을 제발 삼가달라고 말하였다. 관습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던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는 관습이야말로 만물의 왕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리스인들에게는 화장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부모의 시신을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인 거죠. 반면에 칼라티아인들은 부모의 시신을 먹음으로써 부모의 그 목숨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부모의 시신을 먹지 않고 불태운다? 없애버린다?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누구의 그런 장례 관습이 옳은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특별히 어떤 관습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도출하는 바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의 문화가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문화, 보편적인 도덕 법칙,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옷을 입고서 그 장례를 치렀잖아요. 상복이 흰색이었습니다. 이 흰색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온다? 뭐 상주가 이제 막 다른 색깔? 이거 이상한 겁니다. 반면에 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검은색 옷이 기본이죠. 여기서 다른 옷을 입는다? 뭔가 좀 물론 절대적으로 안 된다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상하죠. 기본적으로 다 검은 계열의 옷을 입으니까 그죠?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자, 인도에서는 시신을 겐지스강으로 이제 띄워서 보내고요. 자, 우리 또 천장 혹은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신을 이제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내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례 문화도 있습니다. 새들은 어떤 존재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예요. 즉 시신을 먹고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아,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부모님이 새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물론 다들 이제 효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 어느 쪽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타고라스는 바로 그 유명한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다? 척도, 기준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척도인데 인류라고 하는 공통된 인간이 척도라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도 척도고 너라고 하는 인간도 척도고 서로 각각이 기준이 된다. 서로를 떠나서 절대적인 기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각 개인의 지각 경험만이 진리 판단 및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인간 중심의 윤리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실제를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이 판단하는 척도, 기준과 표준이 된다. 왜냐면은 같은 것에 대해서도요, 똑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다르게 판단합니다. 뭐에 따라서?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혹은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서 개개인이 판단하는 바가 달라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자기 신념에 따라 판단하는 거면은 자신의 편견에 따라 판단하는 거면은 특별히 누구의 편견이, 누구의 경험이, 누구의 신념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자기의 신념이 옳다라고 말한다? 그건 그냥 독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 규범은 없다. 절대적이고 단일한 진리, 도덕은 없다. 모든 신념들은 참이다. 그래,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쟤도 맞고 우리 모두 각각은 다 맞다. 서로 다른 얘기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편들 수가 없다. 심지어 나일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대주의적 윤리관, 특별히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확고한 옳음이 없습니다. 남은 건 뭔가요? 우리 그 세속적인 성공이죠. 현실 삶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였다. 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목적은 진리 추구가 아닙니다. 진리 추구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뭐다? 현실적인 권력, 명성, 부가 되겠네요. 자, 수사학을 왜 가르쳐 주나요? 민회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말싸움과 논리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겨서 민회에서의 승리, 정치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법정에서의 승리, 잘잘못이 있을 때 내가 이기는 겁니다. 설득의 도구로서의 언어를 강조하고 있고요. 경험적 탐구를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실용주의적 가치관. 자,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소피스트도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은 없다고 봤던 사람, 이거를 정의의 문제에 적용합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시면요, 1권에서 그 소크라테스랑 트라시마코스가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법률의 제정에 있어 각 정권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인 법을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것인 듯 공표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자들로 취급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니 정의란 실은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고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로운 것입니다. 뭐다? 옳다 그르다의 그 정의는 뭡니까? 그냥 옳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문화권에 가든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강자의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마세요. 이게 강자의 이익이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게 돈 많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하지 마세요. 불지르지 마세요. 이거 뭡니까? 강자의 이익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들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강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피지배자들은 강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강자의 이익에 따라 바뀌는 바로 그 정의. 절대적인 정의가 없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 이 도발적인 주장에 대한 대답이 우리 플라톤의 국가론의 나머지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1권에서 그런 도전을 받았다면은 자, 2권부터 이제 나머지 10권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르기아스라는 또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적 관점 혹은 허무주의적 관점인데요. 역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나 진리는 없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우리가 알 수도 없다. 객관적인 인식은 불가능하다. 내가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은 똑같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걸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다. 설령 뭔가가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있고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본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누가 보장합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그냥 진리가 맞나요? 알 수가 없죠. 설령 알 수가 있다고, 내가 본 게 진짜 진리가 맞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한테 온전히 전달이 될까요? 내가 말로 설명한 것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정말 진리 그대로 바로 전이가 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진리라는 것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이면서 또 알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이제 모아보면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자, 도덕 원리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다. 즉,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도덕 원리는 없다. 모든 도덕 원리는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도덕 원리는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 도덕 원리는 그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겁니다. 주관주의 혹은 사회가 만든 거예요. 관리주의 혹은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소피스트들의 주장은 아닌데 다윈주의적 윤리관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죠. 이거 뭐냐면은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비가 있는데 자, 이런 모양의 나비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모양의 나비가 있습니다. 자, 세모 모양의 나비와 동그라미 모양의 나비가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동그라미 모양의 나비만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다? 세모 모양의 나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자, 이 천적인 새가 있는데 세모 모양의 새를 좋아해서 세모 모양의 새가 눈에 잘 띄어가지고 세모 모양의 새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을 당할 기회가 많은 세모 모양의 새는 자손 번식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자손 번식을 할 확률이 떨어지죠. 성부적으로. 반면에 동그라미 나비들은 그럴 확률이 보존이 됩니다. 세월이 반복되고 오래 반복되면 뭐다? 동그라미 나비만 남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얘네가 열등하고 얘네가 우월해서? 아닙니다. 우연적으로 그런 천적을 만나서였겠죠. 여기서는 뭐 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식지의 변화일 수도 있고 기후 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도덕은 뭐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왜 살인하지 마라, 뭐 아니면은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왜 있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집단이 살아남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집단이 살아남는 거죠. 도둑질해도 됩니다, 살인해도 됩니다라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던 것일 뿐이에요. 특별히 살인과 도둑질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가치들이 살아남았을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그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그 의미가 있긴 합니다. 특히 그 제국주의 및 자민족 중심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서 의미가 깊은데 19세기에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태평양 등의 그 이교도 원주민들을 이제 그 선교하러 갈 때 이들의 그런 관습을 이제 미개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개한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를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계심으로서는 상대주의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바로 관용의 정신이 되겠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과 그 문화를 재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의 의미가 되겠고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양한 주장들을 역시 포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 너희 문화가 있는데 너희 문화가 특별히 열등하던 것도 없고 우리 문화가 특별히 우월하던 것도 없다. 다 동등한 입장이니까 같이 잘 살아보자. 서로 잘 싸우지 말고 살아보자. 다문화 사회에. 그리고 나의 주장도 너의 주장도 다 일리가 있을 것 같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서로 대화로 한번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해보자. 바로 민주주의가 되겠죠. 또 하나 겸손, 인간 사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저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길, 이거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경험과 다른 길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 판단한 것은 이것인데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좋은 주장이 있으면은, 더 좋은 그런 경험의 폭이 있으면은 내가 수용할 수도 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고의 불완전성과 변동성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당연히 완벽한 판단도 없고요. 완벽한 그런 인생의 방향도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상대주의는요, 상대주의가 장점만 있으면 전부 다 상대주의자 해야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라고도 이제 불렸어요. 물론 이제 모든 아무래도 소피스트의 대척점에 있었던 플라톤과 그 제자들의 저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이 그런 식의 평가를 받은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프로타고라스 아까 봤었던, 자, 프로타고라스는 수업료를 내고 자신에게 수사학을 배우면 어떤 재판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프로타고라스가 굉장히 유명한 소피스트 아닙니까? 명성이 있죠. 실력 있는 이제 스승인 것이죠. 만약 재판에서 지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내가 가르쳤는데도 졌다? 그래, 수업료 안 내도 된다. 인정해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청년이 그에게 수사학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수업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수업료 문제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프로타고라스, 너는 무조건 내게 수업료를 줘야 된다. 왜? 만약에 너가 이기면 약속에 따라서 재판에서 이겼으면 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대로 내야 된다. 반면에 내가 재판에서 지면은, 만약에 재판에서 너가 지면은 그거는 수업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니까 역시 수업료를 물어줘야 된다. 반면에 그 청년은 뭐다? 저는 수업료를 안 내도 됩니다. 왜냐? 내가 이기면 판결이 안 내도 된다, 수업료 안 내도 됩니다의 판결이니까 난 안 내도 되고, 내가 지면은 당신과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이기면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졌네? 안 주겠습니다. 이거죠. 자, 프로타고라스와 제자의 분쟁.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프로타고라스 대 에오아틀로스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패러독스, 역설이 되겠는데요. 약속, 제자가 재판에서 이길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면 수강료를 지급한다. 재판에서 질 경우 수강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규정인 것이죠. 자, 스승이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이 이기고 제자가 지면요, 재판관은 수업료를 지급하세요 라고 판결하겠지만은 계약에 따라서 졌으니까 안 내도 되죠. 반면에 스승이 지고 제자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재판에 따라서 제자가 이겼으니까 수업료 안 해도 됩니다. 반면에 계약에 따라서는 제자가 이기면 내기로 했으니까 지급해야 되네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분명히 재판이 우선이든 계약이 우선이든 둘 중 하나가 우선이라는 명확한 상위의 기준이 있으면은 어쨌든 둘 중 하나에 따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재판에 따라 해야 되는 거야? 계약에 따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즉 윤리적 상대주의는요,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도덕적 다양성은 과장된 것이다. 우리 아까 다리우스 왕이 칼라티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의 그런 장래 문화를 비교하면서 여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윤리 규범도 다르고 어떤 윤리 규범이 특별히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건 맞아요. 모습은 달라요. 장례식 풍습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도덕 규약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인류의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유사성도 굉장히 많아요. 정당하지 않은 살해에 대한 개념이 있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인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뭐 예를 들어 사형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살인행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부당한 살인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적 행동에 대한 규제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한된 환경 하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금지.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혜주의,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 된다는 거. 부모 자식 간의 의무, 부모는 자식을 키워주고 자식은 부모를 나중에 돌봐주는 그런 것들. 이건 어느 문화에 가나 다 있지 않냐. 인류의 문화가 다르다지만은 사실 비슷한 면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 자연주의의 오류.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합니다. 오케이,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실제로 다르니까. 근데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도출하는 것은 이거 오류예요. 이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자, A 사회에서는 A 도덕규범이 통용된다라는 사실이 그 도덕규범 A가 옳다는 결론을 함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파르타에서는요, 전사로 키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빈약한 아기가 태어났다? 죽입니다. 영아 살해의 풍습이 있었죠? 스파르타에서는 영아 살해의 도덕규범이 통용된다는 사실이, 이건 사실이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죠. 이것이 영아 살해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자동적으로 도출한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양하다고 해서 도덕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점. 자, 세 번째. 자, 윤리적 상대주의 말대로 하면요,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해요. 판단이 안 돼요. 아까 봤었던 프로타고라스 대 에우아틀로스 사건도 보시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명백히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상대주의에 의해서면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요. 아, 너희 문화는 그런 거야? 무조건 인정. 아, 너희 문화는 그런 거야? 그래, 인정해줄게. 자, 사실상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말자는 거죠. 분명히 딱 봐도 이상하고 딱 봐도 나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판단하지 말자고요. 윤리적 회의주의, 뭐 윤리는 없는 거 아니야? 윤리적 허무주의, 뭐 허무하니까 뭐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영아 살해 관습, 이거는 스파르타가 무조건 스파르타에서 옛날부터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해주자, 이래야 되나요? 납치혼, 매매혼, 이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나요? 노예제도, 학살, 억압, 인종차별, 이것도 그들의 문화니까 무조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린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도덕적인 판단으로서 판단 기준, 보편적인 기준이란 것은 우리가 상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상대주의의 말만 전적으로 따르면 우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상대주의는 상대주의를 부정한다. 상대주의 자체적인 모순이 되겠네요. 도덕적 상대주의는요, 도덕적 상대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상대주의는 모든 주장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아, 네 말도 옳다. 그러면 상대주의는 옳지 않다라는 말도 네 말도 옳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모순이죠. 상대주의가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말을 인정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상대주의적인 마인드에만 의존하면요, 옳음의 기준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다수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그냥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다수의 폭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자,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주주의는 이거 외에 다른 게 아니다. 몹 룰, 때꺼지 규칙이다. 언제?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51%의 사람들이 take away, 자, 49%의 나머지 사람들을 압도해버리는, 그냥 숫자만 많으면 무조건 이기고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일단 숫자만 많으면 이긴다?
그런 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흐를 것을 경계하는 민주주의도 상대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보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실제로 너무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만 의존했던 나머지, 그래서인가? 바로 다음 시간에 볼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적인 아테네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